오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엔 빨간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버튼을 누르면 보좌진이 다이어트 콜라를 가져다 준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에 12캔이나 마시는 콜라 애호가로 유명하죠. 사실 다이어트 콜라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다이어트 제품, 그러니까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이른바 제로 칼로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한낮의 과학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비는 현대인의 20% 가까이가 겪을 만큼 흔한 소화기 질환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여기고 마는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변비의 위험성과 예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 제외하고 야당 6개 당이 발의하고 주도한 특검법안인데요.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그 명태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까지 정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찬성 182표로 통과했고요. 특검법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여론조사, 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윤석열 당시 후보 또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거고 2022년에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또 지난해 총선까지도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에 관련이 돼 있고 이걸로 공천거래가 있었는지 또 창원 국가산단 선정을 비롯해서 정부, 지자체, 각종 기관에서 의사결정할 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라는 이런 민간인이 개입해서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 이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구할 방침이죠. 네, 표결 전부터 국민의힘은 이거를 완전히 반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럴싸한 제목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이고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수본을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지적했습니다. 근데 막지는 못했고 처음부터 원래 통과되면 거부권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세워뒀었어요. 근데 이번에 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딱 1명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있죠. 김상욱 의원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 던지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당연히 당론을 존중해야겠지만 국가 이익과 정의를 지키고 옳은 걸 추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도 또 그 명태균 리스크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계속 발목 잡고 리스크로 작용을 할 텐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우리 당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중도 표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요구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당론을 위배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씩 당론을 위배해서 투표했는데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길 촉구한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러면서도 다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틀째 명태균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명 씨의 공천 개입과 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어제 창원에서 명태균 씨 조사에 들어갔고 오늘까지 이틀간 조사를 할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 넘겨받고서 첫 소환 조사인데요.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 또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고
서울중앙지검이 굳이 창원까지 가서 조사를 한 이유는 지금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뭐 교도 행정하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런 좀 절차들이 좀 복잡해서 서울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의 설명이고, 이 명태균 측 변호인은 검찰에게 아직 황금폰을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명태균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으로 하자,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그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향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공천 때, 국회의원 재보선 때 공천할 때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말해줄 테니 명태균 특검 찬성해라,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응답을 하기로는,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명태균 본인을 두고 사기꾼 잡범이라고 비하를 하면서 도움받은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특검에 가서 민낯의 소상히 밝히는 걸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경남도지사 공천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공개한 녹취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8일에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명태균 씨하고 지인이 통화를 하는 녹취고, 그 내용은 뭐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하고 통화한 상황을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지인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김 여사가 명 선생님 한마디 했다고 하자 윤한홍 의원이,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사모가 나한테, 그러니까 명태균인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윤 의원은, 윤한홍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길래 내가 또 윤한홍이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윤한홍이가 제일 말 잘 듣는데 욕심이 없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언지를 줘서 윤한홍 의원 못 나오게 막도록 시켰고,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윤한홍 의원하고 직접 통화해서 본인이 출마 의지가 있는지 이걸 확인한 뒤에 출마를 포기시킨 것이다. 경남도지사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게 2022년 3월 8일 녹취인데,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공개했던 3월 2일 녹취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윤한홍 의원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명태균은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느냐, 윤 총장에게 전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점, 어떤 민주당은 결국에 두 개의 녹취 모두가 윤한홍 의원의 출마, 행보를 막았고 김건희 여사가 인선에 개입한 것이다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요. 네, 야권은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여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에, 사실은 근데 탄핵 심판 시간표가 밀리는 걸 생각하면 여야가 지금 좀 스탠스가 반대로 된 거거든요. 더 빨리 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고 미루고 싶은 게 국민의힘일 텐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어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런 만큼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최대행 사과 요구하면서 동시에 오늘이라도 당장 임명 절차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기존의 주장을 강조했어요. 여야 합의가 있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했고, 그런데 사실 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 논란도 또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구인 체제가 아닌 상태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면 이것도 국민의힘이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헌재 결론이 나온 이후에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임명을 끝내 안 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뭐 부담도 작용하지만 탄핵소추의 명분을 쌓는 길도 되는 거고요. 또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텐데, 사실상 최상목 대행이 임명 시기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 중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쩌면 이제 뭐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재 판단의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1절인 내일 도심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네, 3.1절인 내일 서울에서 신고된 탄핵 찬반 집회만 6건입니다.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열릴 거고,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보수단체는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갑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그 탄핵 심판 변론 때 자신도 개몽된 애기 엄마다, 이런 발언을 했던 분이 있죠.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도 반탄 집회에 참여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당신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보여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또 탄핵 찬성단체들도 총력전을 벌일 예정인데, 여기는 서울 안국역 경복궁 등지에 모이기로 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롯해서 야당 5곳도 집회를 이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각 대학 캠퍼스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집회 대학 훌리건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학 도장 깨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재학생이나 동문이 아닌데도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문제는 이제 폭력적인 행동들을 일삼는다는 거. 또 그 언젠가부터 이제 극우 단체들이 특히 좀 2030 뭐 청년, 우리도 이제 젊은 층들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대학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내일부터 이제 3.1절 월요일까지 연휴잖아요. 또 추위도 풀리고 하면서 집회 참가자 수는 지난 주말을 훨씬 웃돌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1년 전보다 10계단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입니다.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이렇게 5개의 항목을 평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숫자로 산출을 해왔어요, 매년. 네, 한국은 이번에 전 세계 167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순이고요. 원래 전년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탈락을 하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단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기관은 이번에 이렇게 보고서 우리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고, 그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이것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 점수 쭉 보면 항목 중에서 특히나 정치 문화 항목, 또 정부 기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이재명 대표 해가지고 첫 번째 국정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8일 만에 이제 여야정이 모이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추경 이런 관련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할 텐데, 근데 어제 연금개혁 합의안을 찾아보려고 여야정 실무진 비공개 육자회담을 열었는데 여기서도 별다른 또 그렇게 뭐 접점은 못 찾았거든요.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포함해서 이번 달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일단 그거 두고
나머지라도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을 해서 빨리 처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상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금개혁 중재안을 내놓을 것을 알려졌는데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어제도 사실 양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소득 대체율 얼마 받을지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이거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항목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전제로 하면 소득 대체율 민주당에 맞춰줄 수 있다. 44%까지 받게끔 좀 검토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는 이거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나마 특위를 구성할지 말지 이거는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연금특위 구성의 뜻을 모았어요. 특위위원장은 여당이 맡게 되는 걸로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고는 했는데 여야가 이것을 수용할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자 3.1절 연휴를 앞두면서 도로 정체가 오후부터 더 심해지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조금은 주춤해졌는데요. 다만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하객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남동 일대로도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도 남동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부평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는 선산 휴게소에서 상주 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제천 쪽으로 안성 휴게소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모정 계절학기가 단 2회 만에 요일을 바꿔서 정규 편성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낮의 과학실이라는 코너명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희를 과학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서울신문 유용아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셔서 계절학기 과학 강사 유용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저희 식구가 되셨어요. 정규 편성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세모정 애청자분들께 새로운 각오를 담아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방송 초보자가 했던 두 번의 방송을 재미있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제 포털 기자 페이지에 인사말로 걸어놓은 문구가 있는데요. 과학은 그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도 아니다입니다. 과학은 뭐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코 우리 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 이야기를 항상 그 친구들과 만났을 때 수다 소재나 그 식사 때 이야기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학이 어렵지만 좀 더 가깝게 느끼고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서 일상의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이면 벌써 3월인데요. 그래서인지 날씨가 좀 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8도로 평년 기온이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최고 8에서 13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풀리면 야외 활동하기가 좋아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 주제가 날씨는 아닐 것 같고요. 혹시 네.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아무래도 정규 편성 첫날답게 운동과도 연관이 있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요즘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 보조 식품이나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무조건 따라하기에는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도 많아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나 SNS를 보면 뭐 일주일만 먹어도 살이 빠지는데 효과가 있다는 네, 건강 기능성 식품들 광고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에도 왕도는 없다. 이게 많은 다이어트 연구의 결과인데요. 뭐 약이나 식품 하나만으로 살을 단기간에 빼지는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규칙적인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 영양제나 약보다 먼저라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 살이 찌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비 없이 과식을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 대식가들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포만감을 느끼는 신경회로가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어트 관련 약은 뇌를 속여서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음식 섭취를 줄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의학자들이 동물의 뇌 속에는 식사 중단을 명령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 신경회로를 자극하면 음식 섭취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만 치료법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오,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연구팀이 생쥐 실험에서 식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특수한 뇌신경세포와 회로를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습니다. 뇌 속에는 섭식회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음식 섭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섭식회로에 있는 신경세포는 그 감시만 할 뿐 식사를 중단하라고 신호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뇌줄기라고 불리는 뇌간에서 세포의 위치와 분자 구성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간분해 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요. 지금까지는 구분해내지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세포를 식별해냈습니다. 여기서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뉴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다른 특징을 가진 신경세포를 발견한 겁니다. 네. 빛을 이용해서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로 이번에 발견한 뇌간의 신경세포가 식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물론 생쥐 실험이긴 하지만 빛으로 이번에 발견한 뉴런을 활성화하면 생쥐는 평소에 먹는 양보다 훨씬 적은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빛의 강도에 따라서 식사 중단뿐만 아니라 식사 속도도 늦추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뉴런은 최근 비만과 당뇨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앞서 뇌간에서 이 신경세포가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뇌간은 뇌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뇌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흔히 파충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생쥐에서도 발견됐지만 모든 척추동물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뇌의 일부분인 뇌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인간도 동일한 뉴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뭐 이번에 발견된 뉴런은 포만감 조절에 관여하는 기존 뉴런들과는 다릅니다. 기존에 발견된 뉴런들은 입에 넣은 음식이나 음식이 장을 채우고 있다는 것만 인식하는 수준인데요. 이번에 발견한 뉴런은 다양한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식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부작용 없는 새로운 비만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요즘 또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건강에도 또 도움이 그렇죠.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는 방식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체내 염증 수준도 낮춰 살을 빼는 방식입니다. 뭐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네, 많아요. 그런데 중국 연구팀에 따르면은 간헐적 단식이 신진대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모발 성장과 재생을 늦출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면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굉장히 그렇죠. 소중한데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연구예요? 간헐적 단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간헐적 단식처럼 칼로리를 제한하면 살 빼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신체 각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부나 모발 등 말초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털을 완전히 깎은 생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헐적 단식을 시키고 쥐의 모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한 그룹은 매일 8시간 동안의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하고 16시간을 금식하는 시간 제한적 금식을 시키고요. 다른 집단에는 격일제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려고 또 다른 집단에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제공했고요. 그 결과 일반식을 한 생쥐들은 30일 뒤 몸 전체에서 털이 다시 자랐지만 간헐적 단식을 한 쥐들은 60일이나 이보다 더 늦은 96일 뒤에 부분적으로만 털이 자라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거는 모낭 줄기세포가 간헐적 단식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모발 재성장은 모낭 줄기세포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식을 한 생쥐의 모낭 줄기세포는 면도 후에 20일째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모발이 다 자랄 때까지 활성 상태를 보였는데 간헐적 단식 식단을 한 생쥐들의 모낭 줄기세포는 단식 기간 동안 세포 사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잖아요.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연구팀도 말씀하신 것 같은 궁금증이 있었나 봅니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남녀 49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18시간씩 금식을 하는 시간 제한 식단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모발 성장 속도가 18%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그 생쥐에 비해서 신진대사 속도가 훨씬 느리고 모발 성장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생쥐에게서 나타나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러나 탈모가 이미 진행되고 계시는 분들은 무리한 간헐적 단식이 모발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살 빼려고 하셨던 분들 이 풍성한 머리카락이냐 날씬한 그렇죠. 몸이냐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근데 요즘 탄산음료에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면서요. 네, 제 주변에도 식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탄산음료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탄산음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이어트 음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등 설탕 대신에 그 인공 감미료가 포함돼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붙어 무설탕 제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설탕을 대체하는 이런 인공 감미료가 혈관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 내용이에요? 그 중국하고 스웨덴, 미국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내용인데요. 인공 감미료 중에 하나인 아스파탐이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켜 죽상 동맥경화를 일으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요.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연구팀은 생쥐에게 매일 아스파탐이 0.15% 포함된 음식을 12주 동안 먹여봤습니다. 이 정도 양은 사람이 매일 다이어트 탄산음료 3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인데요. 이렇게 12주 동안 먹인 뒤 관찰했는데 인공 감미료를 먹지 않은 생쥐에 비해서 이 아스파탐을 먹이는 생쥐는 동맥에 더 크고 더 많은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요. 염증 수치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연구팀은 쥐의 피를 뽑아서 또 분석했는데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간 뒤 인슐린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이나 장, 기타 조직에 인슐린 방출을 유도하는 단막 감지 수용체가 있는데 네. 설탕보다 200배 더 단 아스파탐은 수용체를 속여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또 인슐린 수치 상승이 쥐 동맥에서 지방 찌꺼기가 쌓이도록 하는 원인은 CX3, CL1이라는 면역 신호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물질은 혈관 내벽 표면에 붙어서 면역세포를 가둬서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스파탐을 먹인 생쥐의 면역 세포에서 CX3, CL1 수용체를 제거하니까 해로운 지방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것이 또 관찰됐습니다. 네. 어쨌든 인공 감미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콜라 사려다가 다이어트 콜라 사서 마셨는데 이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은 주의하셔야 거군요.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은 없어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이어트에도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인 기준 수면 적정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면서 최소 6시간 이상은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잠을 못 자게 되면요,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체내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몸무게 증가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결국 수면 부족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는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였어요? 그 미국 시카고대하고 위스콘신 메디슨대 공동 연구인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칼로리 섭취가 줄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수면 시간과 체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WHO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이고 수면 시간이 평균 6.5시간 미만인 21세에서 40세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권장 수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그룹은 평소와 같은 수면 시간을 유지하도록 해서 2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을 늘린 집단은 수면 연장 일주일이 되는 시점부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장 수면 시간보다 적은 사람들은 하루에 114.9kcal를 더 섭취했고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이 된 사람들은 하루 섭취량이 이전보다 155.5kcal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을 늘린 집단은 2주 만에 수면 시간을 늘린 것만으로도 평균 0.48kg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의 증가가 에너지 섭취량과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수면 부족이 식욕을 자극하고 당분과 정크푸드 소비를 늘려서 체중 증가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동물 실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과학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도 다이어트에 왕도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나절 과학실 유용한 서울신문 과학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물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뒤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주오 나지막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속담 동풍에 이것이 병난다. 이것의 제비 같다. 또 이것과 사람은 가꾸기에 달렸다 해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곡식과 과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곡식입니다. 동풍에 곡식이 병난다란 속담은 한창 나달이 익어갈 무렵에 때 아닌 동풍이 불면 못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속담 곡식의 제비 같다란 말은 제비는 곡식을 안 먹는다는 뜻으로 청렴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담 곡식과 사람은 가꾸기에 달렸다는 곡식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부지런히 가꾸어야 잘 되고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훌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곡식은 될수록 준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되다는 말, 돼, 홉 따위로 가루, 곡식, 액체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다를 뜻하고 이 속담은 무엇이나 여기저기 옮겨 담으면 조금이라도 줄지 늘지는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3월 하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와 부산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아직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데요.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강원 영서는 밤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쪽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3일절 연휴 동안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3일절인 내일 오전에 전라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을 지나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대부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예상 강수량이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최고 40mm의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유족에게 사죄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며 선관위 국정조사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중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와 관련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제한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30대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강을 떠다니는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다음 달 시범 운항에 돌입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올 상반기 운항을 앞두고 한강버스 2척이 드디어 서울 땅을 밟았는데요. 빽빽한 교통체증을 덜어줄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지 아니면 우려처럼 그저 그런 빠른 유람선에 머물지를 놓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 진수식을 갖고 시운전을 비롯한 각종 점검을 마쳤고요. 진수식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회가 새롭다며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다음 달 초부터 한강버스 2척으로 시범 운항에 나설 예정인데요. 조류나 수심 등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상황을 반영한 운항을 미리 해볼 예정이고 또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도 어떻게 연계하게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출퇴근 시간대 마곡과 여의도, 잠실 선착장만 정차하는 급행편을 운항하고 마곡에서 잠실까지 1시간도 채 안 걸린다 하는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비슷한 거리인 마곡나루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총 43분이 걸리는데요. 한강버스보다도 더 짧고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빠른 한강 유람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거장 역할을 하는 선착장은 총 7곳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마곡과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 이렇게 6개 지역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옥수는 3월 초 선착장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5월 첫 공식 운항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다소 미뤄져서 상반기 중 시작된다고 하고요. 공식 운항이 시작되면 우선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15분 간격으로 운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혁신처가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에 나서면서 이 같은 흐름이 공직사회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공직사회를 60년 넘도록 지배해온 불면의 룰이 하나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딱 정해진 60분간 점심시간인데요.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공무원 점심시간에 최근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유연근무제가 안착하면서 경직적인 점심시간도 공무 능률을 향상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에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30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한 뒤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서 전 부처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직사회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상대와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고충도 해결된다는 점에서인데요. 외부인과 교류가 많은 직군에서는 1시간은 너무 짧다. 점심시간 30분 단축이 아닌 30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근퇴 관리가 쉽지 않고 근무 체계가 깨지는 등 부작용도 있어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긴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골목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나면 공무원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정부 청사 주변 음식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기재부 서기관은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점심 식사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단축되면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위치 추적 기능이 담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어나갈 수도 있다고요. 네, 최근 흉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위치 추적 앱 설치하는 부모가 참 많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스파이웨어라 불리는 이런 감시 앱이 단순한 자녀 위치 추적을 넘어서 감시 대상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30분이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심지어 메모장에 썼다 준 텍스트 기록까지도 나옵니다. 기기에 저장된 사진들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스파이웨어 앱 광고인데요. 일부는 올인원 자녀보호 솔루션 등의 홍보를 내걸고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감시할 때 유용하다는 식의 광고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불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정식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가 아닌 해당 앱의 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해 내려받는 식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스파이웨어 앱을 무심코 설치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앱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앱을 운용하는 회사에도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스파이웨어 앱 개발사나 운용사는 해외 서버를 둔 정체불명의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우려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스파이웨어 앱 피해를 막기 위해선 수상한 인터넷 주소 등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 강조하고요. 또 보안 수준이 높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집에 불이 나서 혼자 있던 초등생이 의식을 잃고 크게 다쳤다고요. 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혼자 있었는데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한 뒤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 있어 혼자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아이가 항상 혼자 들어가곤 해서 부모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말았는데 다친 초등학생은 정부의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수차례 체납해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요청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집을 찾아 복지 지원 방안을 안내했는데 당시 부모가 맞벌이로 돈을 벌고 있어서 실제 지원은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까맣게 그을린 벽 아래로 불에 탄 집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요. 주방에선 비워진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쪽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감식을 의뢰했고요. 인천 서구는 긴급 생계비를 보내기로 하고 교육청과 치료비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장 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집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네, 우울함이나 불안 때문에 물품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증세를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집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그제 오후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연기를 목격한 아래층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검게 그을린 벽 아래로는 이불 더미가 쌓여 있었고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침대 주변에도 겨울옷과 가방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좁은 방에 정체 모를 물품만 1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나왔다고 하는데 발 디딜 틈 없는 내부는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고 하고요.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기가 가득 찬 집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불이 나서 4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집안은 불에 그을린 배달 음식 그릇과 플라스틱 통, 옷가지 등이 빼곡했고요. 온도 조절 램프에서 난 불이 잡동선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저장 강박 증세를 갖고 있어서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숨진 여성들은 혼자 거주해온 탓에 불이 났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화를 입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작년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네,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수익률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15%로 수익금은 160조 원,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고요. 2023년 국내외 주식시장 강세로 1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처음으로 15%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고쳤었습니다.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6.82%로 올랐고 누적 운용 수익금은 737조 원이 됐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해외 주식 투자에서 선전한 게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습니다. 해외 주식 부문에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강세 속에서 3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국내 주식은 대형 기술주 실적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7%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또 해외 채권은 시장 금리 상승에도 양호한 이자 수익과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17% 넘는 높은 이익을 거뒀고 국내 채권은 채권 가격 상승 속에 5.27%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최근 미국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캐나다에선 아메리카노 대신 캐나디아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참 이름도 생소하죠. 캐나다에서 커피 음료 이름을 아메리카노로 표기하지 말자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본사를 둔 키킹호스 커피가 이달 초 SNS를 통해서 지난 16년간 키킹호스 카페는 조용히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라고 불러왔다며 우리와 함께해달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감을 가진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반향을 불러왔고 이미 많은 카페가 또 동참하고 나선 데다 매일같이 새로운 곳들이 합류하고 있다고 하네요. 토론토에 있는 한 카페 주인은 자신의 가게가 정치적 장소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당장 캐나다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캐나디아노를 메뉴판에 올리는 등 빠르게 움직임이 범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우방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란 도발까지 서슴지 않으면서인데요. 캐나다 총리를 캐나다 주지사라고 부르질 않나 캐나다와 미국 지도를 합쳐 미국 국기를 그려놓은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캐나다인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고요.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산을 선택하라라고 자국산 구매를 촉구하자 전국적으로 미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자국산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타리오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는 캐나다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적힌 옷이 등장하기까지 했고 기업가들은 캐나다산 상품인지 식별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까지 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의 거침없는 광폭 행보에 골머리를 앓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요즘입니다. 날씨 살펴볼까요?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네, 아침에는 옷깃을 여미게 될 만큼 추운데 또 한낮에는 살짝 땀까지 날 만큼 일교차가 심한데요. 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게는 15도까지 난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예보했고요. 충청 남부와 전라, 경남, 제주권에는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눈이 쌓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등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오늘 공기질은 오후부터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북권을 중심으로 나쁨으로 나타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어쩌면 아직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네. 오늘 주제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이 먹은 만큼 배출을 못하면 그게 또 얼마나 괴롭고 고민입니까? 아,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배가 묵직하고 가스가 차고 참 괴롭죠. 괴로워요. 네, 변비입니다. 변비. 식사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좀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소화기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실제로 한 해 변비로 진료받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질병관리청의 국가 건강 정보 포탈이라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 놓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비 유병률이 16.5%예요. 10명 중에 2명 가까이가 다 변비입니다. 얼굴만 멀쩡하지 다 변비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더더욱이 이게 나이 들수록 그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이 생기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살펴보면 제 주변 여자분들이 다 변비는 한 번씩 앓거든요. 이 여자가 남성보다 변비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 이러는 것이 사실은 이 남자보다 병을 훨씬 적게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변비를 살짝 유발하기도 해요. 네. 그 여성 호르몬의 일종 중에 이제 황체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황체 호르몬은 배란이 되는 그 날짜부터 월경 직전까지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특히 임신 중에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에 의해서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임신 중 변비는 임산부 4명 중에 1명, 25%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임신하면서 잘 안 움직이죠.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입덧하면서 좀 덜 먹게 되고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장 운동이 떨어지고 또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장을 눌러서 이 장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또 임신하면서 먹는 철분제 이런 것들이 변비를 또 유발해요. 거기다가 배에 힘을 줘야 사실은 배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은 남성보다 복근이 좀 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약해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변비가 잘 있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변비가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치료법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흔히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변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변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럼요. 변비라는 게 이제 질병명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뭐 배변을 잘 못하는 것이 이제 변비인데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이하 미만으로 화장실을 갈 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변 중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 변이 딱딱할 때, 변이 너무 적을 때,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이 느껴지면 변비라고 합니다.
이 대한대장학문학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3번쯤은 봐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2번 미만이라고 하면 정말 이건 엄청 괴롭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몇 분이나 앉아 계세요? 저는 좀 빨리 나오는 편이네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변을 보신 후에도 앉아 계시는 분이 좀 있고 네. 보기 전에 오래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변비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평균 8.4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분 이상 화장실에 앉아 있다 그러면 지금 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매일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 사람도 변비 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매일 보지만 너무 토끼똥 같은 변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변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는 매일 화장실을 가는데 늘 잔변감이 있다. 이거 변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 네. 이 변비인데요. 이완성 변비라고 그래요. 이완이라는 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 운동이 세질 못한 거예요. 대장이 이렇게 늘어나서 변을 잘 못 밀어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래 이 변이 장 속에 남아 있다 보면 변에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고 자꾸 양이 작아집니다.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죠. 그러면 변을 볼 때 변의 양은 되게 작고 딱딱하고 이런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변비는 노인이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뭐 병이나 뭐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누워 있는 사람들 또 위하수나 대장하수 같이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변비는 왜 걸리는 거예요? 변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제일 깊은 게 이제 식습관이죠. 식습관. 그다음에 뭐 운동 습관도 연관이 되겠지만 식사 횟수가 너무 적다. 식사량이 너무 적다.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없는 적은 음식들만 먹는다. 마지막으로 신체 운동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합쳐져서 변비가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질병 때문에도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사람, 또 파킨슨병, 또 치매, 그다음에 척추에 문제가 있는 병,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들이 이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비를 좀 부추기는 습관도 있겠죠. 있죠. 소변을 참으면 뭐가 되고 이런 이제 옛날 얘기들이 있잖아요. 대변을 참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계속 변을 참다 보면 학문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관략근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이 관략근이 밖에가 열려도 안에 거를 우리는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아주 심하게 힘들어도 참고 상당 기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략근을 너무 이렇게 참으면 나중에는 기능이 떨어져요. 네. 그때는 더 이상 참을래도 참아지지 않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변비나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을 참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수분이에요. 수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고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입니다.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변이 부들부들해지거든요. 또 뭐 껐듯하면 이 약을 찾아 드시는 분들 과민한 거죠. 나는 뭐 감기 걸린 것 같아. 감기약 얼른 먹고. 머리가 아프면 막 진통제 얼른 먹고. 또 뭐 항우울제, 위장약, 심장약 이런 거를 막 문제만 있다고 하면 약부터 찾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약 자체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약도 때문에.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식습관이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단짠. 네. 요게 이제 변비를 유발합니다. 이 달다는 것은 단순당일 때 가장 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설탕만 먹었을 때가 달지 설탕이 과일에 들어가 있는 정도는 덜 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단순당일 때 이때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당분이기 때문에 먹어서 변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짠맛은 이 소금이잖아요. 짠맛은. 그러니까 내 몸에 물을 계속 남겨둡니다. 그래서 물이 몸에 자꾸 남으면 변으로 가는 물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짠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곤란한 상태를 오게 할 수 있고 또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도 변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빵만 드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건 좀 피하시면서 식이섬유가 좀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거 좀 찾아서 드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말고는 건강에 하등 도움되는 게 없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비를 단순한 증상으로 여기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변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변비가 지속이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게 많이 생깁니다. 우선 변비는 단순하게 우선 복부가 팽만하다, 가스가 자꾸 나온다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이 변과 대장 점막이 닿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변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변이 점막에 자꾸 악영향을 줘서 그 점막 세포의 변성을 일으켜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비를 너무 오래 앓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변비는 대장암과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변을 계속 참다 보면 이 점막에 자꾸 영향을 주니까 암을 유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과민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 변에 포함되어 있던 독소들이 장점막을 뚫고 몸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간 질환이나 두통이나 만성 피로 같은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변이 너무 딱딱해지고 커지면 완전히 막힙니다. 완전히 막혀서 변이 아예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변이 잘 안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치질, 치핵, 치루, 치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또 변비가 심장마비, 뇌졸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 호주에서 한 연구인데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변비와 질병을 확인을 해봤더니 고혈압이 있으면서 변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68%나 높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변비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노인 변비가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주의해야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 변비 유병률이 30%를 넘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유병률이 16%니까 2배 이상이거든요. 네. 물론 뭐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오는데 이 노인 변비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우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만성 염증이 생기고 영양소 흡수가 이제 잘 안 되고 변비니까 덜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도 줄어들고 골다공증도 오고 심뇌혈관 질환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장폐색증이 자주 와요. 노인들한테 특히 더 많이 옵니다. 이때는 나이도 많으신데 수술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이 힘들어지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비 생기면 사실 약국 가서 이제 약을 사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변비 약을 막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뭐 변비 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약국에 가서 사시는 거는 약보다는 이제 보조식품 뭐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들어있는 성분들이 장 점막이나 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원래 순서에 맞춰서 변을 봐야지 되잖아요. 변이 차면 변이를 느끼고 그러면서 변을 보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약물이나 또는 어떤 성분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원래 받아서 자극이 돼서 이게 진행돼야 될 장 기능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간 지속해서 드시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연속적으로 이 변비약을 만약에 드시게 된다면 7일 이내로 먹어라라고 장 관련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변비약을 너무 오래 먹는 분들은 반드시 진료를 받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6개월 이상 먹었다 이러면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변비가 있으면서 체중이 자꾸 준다. 또는 뭐 흑변이나 혈변이 나온다.
편이 너무 가늘다 이러면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변비가 있으면서 배가 많이 아프고 구토도 생기고 이게 이제 전부 복합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럼 병원에 오셔야 되고 또 변비가 있으면서 하체 마비가 동반이 돼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쯤 병원 진료를 받으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요즘 뭐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유산균 막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유산균 먹는 게 변비에 도움이 될까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 그런 연구들을 보면 유산균은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장까지 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장까지 잘 가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고 유산균도 도움이 되지만 유산균의 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더 많이 잘 살게 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치커리나 돼지 감자, 마늘, 양파, 바나나, 부추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변비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과 해결책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your lov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817님 안녕하세요. 오메가3를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큰 관련은 없습니다. 아마 이분은 오메가3 드시면서 식이섬유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식사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음식을 좀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으로 천은경 님이요. 저는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먹는데요. 칼륨 수치를 낮춰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 중인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변비는 뭐 지금 약 먹는 걸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식사량을 좀 늘리셔야 돼요.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식사량을 이 채소나 과일이 많이 포함된 걸로 해서 좀 늘리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우거지 이렇게 들어간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이용하시면 도움 되죠. 네. 또 1224님 변비보다 숙변이 더 무섭다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숙변이란 게 정말 있나요? 하셨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장 점막 사이에 변이 남아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숙변이라는 걸 가지고 막 이 뭐랄까요 과장 광고 아니면 뭐 우리를 너무 겁나게 하는 뭐 이런 공포감을 자꾸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변비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4638님이요. 81세 남성입니다. 변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비뇨기과 약을 복용 중인데요. 이것 때문일까요? 하셨어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비뇨기과 소변 때문에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에 장 운동도 좀 줄어들면서 소변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장 운동을 좀 좋아지게 하려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몸도 좀 많이 움직이시고 네. 거기다가 변을 좀 묽게 만드는 그런 약제를 처방받으시면 되거든요.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이 변비 해결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네. 또 콩으로 허윤서님이요. 변비 혹시 유전인가요? 그리고 변비로 약 처방을 받고 있는데요. 처방받아 먹는 약은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하셨어요. 네, 유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쩌다 하나씩 정도는.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약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변을 묽게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되고 네. 장 운동을 너무 자극하는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약제이면 먹었다가 좀 줄였다가 또 다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코골이를 단순한 잠버릇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코골이 때문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똑똑 라디오 주치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어요.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한국 유일의 음악성으로만 시상하는 것으로 유명한 음악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제22회 한국 대중음악상. 이 어젯밤에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쯤 항상 떠올리는 시상식이에요.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환영받지만은 못한 시상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항상 후보들이 좀 어려운 음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무슨 대중음악이냐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듣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22회 동안 무사히 치러지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2월 초 정도에 이제 후보가 발표가 되었었고 2월 말에 시상식이 열린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음악성만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상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시상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선정위원도 다른 시상식과는 조금 남다릅니다. 우선 뭐 대중투표나 이런 것은 딱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음악평론가, 기자, 뭐 음악 전문 프로듀서 같은 이런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번의 토의를 통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적 성적이나 뭐 인기 이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시상식인 거예요? 저도 이제 선정위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심사위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지만 1년 내내 사실은 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바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 높은데 무조건적으로 막 저건 음악성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도 의외로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시상식들 가운데 너무 인기 위주로 후보를 만들고 수상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그 아쉬운 부분, 자, 음악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평가한 음악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게 이 한대음 한국 대중음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이라는 단어에 꽂히신 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이게 대중들이 아는 음악에 대한 시상식이라기보다는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라고 하면 조금 쉽다. 네.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많은 대중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재즈나 컨템포러리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접하시지 못할 테고 하지만 어쨌든 대중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대음에서는 다루어지고 또 존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상식은 장르 부문 그리고 종합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장르 부문을 보면 뭐 K-팝이나 팝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들도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즈 부문이나 메탈 앤 하드코어, 뭐 댄스 앤 일렉트로니카 이렇게 전문적인 장르 분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좀 명절처럼 1년에 한 번 후보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종합 분야입니다. 이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음반, 좋은 노래, 훌륭한 음악가, 훌륭한 신인에게 상을 주고 있는 제너럴 필드 수상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22회 한대음 수상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첫 곡은 올해 노래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국대중음악상에서는 가장 대중성을 많이 담보하는 부분 같아요. 음반이라고 하면 좀 더 깊게 음악을 들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음악인이나 신인은 음악만으로 또 이야기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노래라고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인기 있었고 잘 만든 노래들이 후보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 기억엔 K-팝 관련된 곡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제너럴 필드 종합부문 안에서는 이 올해의 노래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이랬거든요. 비비 밤양갱, 그리고 에스파 슈퍼노바,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그리고 단편선 순간들의 독립, 수민앤 슬롬의 왜왜왜가 후보였습니다. 다 너무 쟁쟁한데요. 네, 쟁쟁하고 또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에스파와 단편선 순간들이 함께 있는 후보군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부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운데 에스파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밤양갱도 좀 세지 않나 생각했는데 결국 에스파가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슈퍼노바, 아마겟돈, 위플래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자주 소개해드린 이 3연타로 에스파가 만들어낸 그 특유의 음악적 여정이 그 슈퍼노바에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에스파는 K-팝 부문을 전부 가져갔어요. K-팝 노래 음반 부문도 석권하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럼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왔습니다. 네. 와, 에스파 슈퍼노바는 사실 뭐 화제성이나 인기나 뭐 하나 놓친 게 없는 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음악성까지 인정받은 셈이네요. 맞아요.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수상작에 대한 선정의변 같은 것들이 전부 적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일관적으로 에스파의 지난해에 발표된 곡들에 대해서는 뭔가 K-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뭐 상상력의 영역을 넓혔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자극적이면서도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지켜나간 부분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상작은 또 어떤 곡인가요? 네, 다음은 올해 음악인 부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은 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인이라는 것은 노래, 음반, 신인과는 다르게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 BTS가 이 부문을 3년 연속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작품을 계속 낸 것에 대한 높은 평가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그 이외에도 뭐 선우정아랄지 자신의 필드에서 또 꿋꿋하게 좋은 활동을 벌여 나가는 이들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도 비춰지는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매해 왜 뭐 외국에서만 인기 있으면 상 주는 거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음악 잘하는데 뭐 대중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올해 음악인을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언제나 많이 오가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부모들 가운데에는 에스파, 단편선 순간들, 로제, 실리카겔, 이승윤 이렇게 후보에 올랐어요. 아마 뭐 에스파나 로제 같은 경우에는 그 K-팝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요. 단편선 순간들은 뭐 음악적인 행보, 또 실리카겔이나 이승윤은 지난해 저희가 이제 밴드붐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색깔로 밴드와 락 음악에 대한 재평가를 이루어낸 부분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누가 수상했어요? 저도 여기야말로 정말 누가 수상할지 궁금했는데 수상자는 이승윤 씨였습니다. 아마 이승윤 씨는 많은 분들이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싱어게인 우승자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 이승윤 씨가 올해 한대음 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아티스트들은 시작부터 대중의 선택을 받고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대중들이 바라는 자신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승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서바이벌에서 우승한 이후에 오히려 더더욱 자신의 음악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뮤지션들을 봐왔던 전문가들의 눈에 좀 이색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승윤 씨가 꾸준히
정규 앨범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국 투어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아티스트로 유명해요. 요즘 한국 대중음악가들은 월드 투어도 어색해지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론 한국 이 리스너들로선 좀 아쉬운 게 전국 투어는 왜 안 해주냐 이거 좀 많이들 슬퍼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국내 씬에 대한 애정도도 바탕이 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승윤 씨가 한대음 되게 받고 싶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축하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그럼 올해의 음악인 이승윤 씨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네, 최근 앨범 가운데에서 역성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승윤의 역성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휘몰아치는 느낌의 곡이었는데요. 저는 이승윤 씨 그 멘트가 되게 재미있었는데 보통 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들이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와요. 이승윤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약간 시니컬하면서도 좀 재미있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한대음 좀 받고 싶어 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상 받고 올라서 이제 한대음 받아도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뮤지션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네. 기쁨을 또 너무 재미있게 표현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올해도 또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래미에서는 올해 앨범상이 대상격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한대음에서도 그런 대상격인 상이 있죠. 같습니다. 네, 올해 음반상이 네. 역시나 이 한대음에서도 대상격인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 한 곡도 중요하지만 그 아티스트의 한 시절이 담긴 완성된 앨범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네.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상 수상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후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사실 올해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 아티스트였어요. 단편선 순간들 음악 만세 이 앨범도 역시 후보에 올라 있었고요. 수민앤슬롬의 미니 시리즈 2, 에스파의 아마겟돈, 그리고 혁오와 선셋 롤러코스터 이 대만 밴드가 함께한 AAA, 그리고 실리카겔의 파워안들의 99 이렇게 5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쟁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국적도 좀 섞여 있고 장르도 뭐 지금 보면 R&B, 뭐 모던 락 이런 것들이 K-팝 섞여 있는 모양새거든요. 다양하네요. 네, 굉장히 다양했던 지난해 한국 음악씬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후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럼 수상자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누구였나요? 바로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던 단편선 순간들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만세라는 앨범인데요. 단편선 순간들은 이번 앨범이 첫 앨범이긴 한데 사실 이 단편선이란 아티스트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2004년쯤부터 회기동 단편선이라는 이름으로 솔로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뭐 음악 여력이 한 2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단편선과 선원들이라는 밴드를 조직해서 그때부터 한대음에서 자주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대중에겐 좀 역시 낯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음악 잘 가지고 노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곡 이제 음악 만세라는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시면 이거 뭐 알던 맛인데 굉장히 새롭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사이키델릭 락, 뭐 70년대 가요, 팝적인 터치도 있고요. 좀 괴상한 멜로디들이 전개되면서 여러분들의 좀 일상화되어 있던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후보평에도 아주 멋진 말들 많이 적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도 한번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편선 순간들의 음악 만세 지금 끝곡으로 나가고 있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재충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정보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